이렇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값, 전세값이 모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 시장 쪽으로도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한도를 뒀단 말이에요. 더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러면 자기 현금이 약 7억에서 9억 정도 있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청년층 30대. 흔치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의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로 있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고 전세에 그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전세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28%가 감소했어요. 그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물론 재개발 이슈나 기대 수익이 높아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호황이라기 보기보다는 아파트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상황. 자, 이게 전세 사기 이후로 빌라 쪽은 약간 기피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매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역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기대가 이제 그쪽 부분에 좀 반영된 것도 있어요.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근데 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빌라는 가격 산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전세 보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막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여기에 이제 또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 자체가 이쪽에 전세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전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KB은행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요. 대출 총량 규제를. 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80% 정도에서 85%를 다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위해서 KB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6억에서 3억으로 한도를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수도권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 전국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총액을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매수 여력을 급감시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가가 평균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으로 7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잖아요. 보통 갑자기. 없죠. 그래서 30대, 40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그러니까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실수요자도 임대차에 그냥 그대로 잔류하는 거죠.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세 시장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가 매물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월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월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세 보조금 받아도 예전처럼 예금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예. 더 선호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하거나 전세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까지 임대차 시장에 남게 되면은 집주인은 월세 수요를 당연히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월세화가 단순한 계약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가계의 그 거주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네.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거시경제 전체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 전세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조이기보다는 좀 실수요 대출 있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은 좀 보호하는 방안을 좀 구분을 해서 예. 보호하고 또 장기 공공 임대하고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